오늘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역사상 노스트라무스와 항상 등장했던 여자 예언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잊혀진 듯한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로 트로이의 왕 프리아무스와 왕비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대신관 헬레노스와는 쌍둥이 남매지간이다. 미남 미녀가 많은 트로이 왕가의 이론답게 굉장한 미녀였다고 한다. 일리아스 13권 365행에선 프리아무스의 딸들 중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되고 24권 699행에서는 무려 황금의 아프로디테에 비견될 정도였다고 한다. 일리아스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겠다. 일리아스란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며 일리아스 이전의 미노스 문명과 미케나이 문명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기에 사실상 유럽 최초의 고전 문학은 일리아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의 문학, 예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가 활동했던 배경은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인 트로이아 전쟁의 51일간을 다뤘다. 트로이아의 왕세자 헥토르와 아카이오이족의 용장인 아킬레우스, 이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과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할지언정 가능한 한 충실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웅들의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9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상황과 전쟁에 관여하는 올림포스의 신들,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 역시 조명된다. 아프로디테 여신과 비견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카사드라의 머리색은 금발이다. 그 미모에 반한 아폴론이 구애하자 카산드라는 자신과 헬레노스에게 미래를 내다볼 예언 능력을 준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아폴로는 둘에게 예지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카산드라가 예지 능력만 받고 입을 싹 씻어버리자 아폴로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나 능력을 도로 박탈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대신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에서 설득력을 빼앗아버렸다. 어떻게 저주를 내렸는가 하면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면 마지막 이별의 키스라도 해줘 라고 하자 카산드라가 이를 수락했다. 그러자 아폴로는 카산드라와 키스를 하면서 카산드라의 혀에 담긴 설득력을 빼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후 아폴론이 그의 입안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는 예지 능력을 받은 카산드라가 자기가 나이가 들고 나면 아폴론이 자기를 버릴 것을 내다보게 되어 아폴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작 바로 그 다음에 아폴론이 저주를 내릴 건 못 본 건지 상황이 바뀌면서 예지의 내용도 바뀐 건지 아니면 차라리 저주를 받으면 받았지 나중에 나를 버리고 갈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긴 싫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떠도는 글만으로는 나도 이야기가 복잡한 사랑 이야기인 듯하다. 어느 판본에선 어린 시절의 헬레노스와 함께 아폴론의 신전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잠들었는데 남매의 귀를 뱀이 핥아서 예언 능력을 얻었다고도 한다. 일리아스에 따르면 카산드라는 그리스군이었던 프리기아의 왕 미그돈의 아들 코로이보스의 구애를 받았다. 그는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하여 혼인 예물을 바치지 않는 대신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 중임에도 트로이 편에 원군으로 참전하여 그리스군을 몰아내는 조건으로 카산드라에게 구원했고 프리아무스도 이를 허락했다. 일리아스의 마지막에서 전쟁 중에 전사한 프리아무스 왕의 아들이자 트로이의 총사령관으로 트로이의 최고의 기둥이며 이상적인 영웅이었던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아 귀환하는 프리아무스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카산드라다. 성벽에 올라 있다가 부왕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소리쳐 알렸고 이에 트로이 시민들이 몰려나와 프리아무스를 맞이한 뒤 헥토르를 애도하며 그의 장례를 치렀다. 이후로도 전쟁이 지지부진 이어지던 어느 날 그리스군이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철수하자 트로이인들은 그 목마를 성 안에 들이려 한다. 카산드라는 그 목마를 들이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목마를 들이지 말 것을 간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날 밤 승리의 파티로 취해 있던 트로이인들은 목마 속에서 튀어나온 그리스군에 의해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고 만다. 이때 전쟁에 참패하고 카산드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카산드라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테나 여신상에 매달렸는데 그리스군의 아이아스가 그녀를 여신상째로 끌고 나왔다. 또는 카산드라를 아테나 신전에서 강간하려 했다고 한데 이것이 미수에 그쳤다고도 하고 실제로 강간당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곳도 있다.
앞서 카산드라를 사모했던 구혼자 코로이보스는 이때 카산드라를 지키려다 그리스군 장수에게 살해당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 아야스는 귀환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사망한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야스는 암초로 헤엄쳐가서 살아남았지만 신들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 운운하는 사망 플래그를 세워 벼락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아 미케네로 귀환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트로야 여인들에서는 강제로 아가멤논에 첩이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헤카베를 카산드라가 위로하고 오디세우스의 운명을 예언한다. 미케네에 도착했을 때 카산드라는 이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불륜과 아가멤논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파악하고 거기에 휘말릴 본인의 최후까지 모두 예지했다. 이를 아가멤논에게 경고했지만 역시나 무시당했다고도 하고 어차피 무시당할 걸 알아서 혹은 평생 노예 신세로 고통받으며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고도 한다. 결국 아가멤논은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 암살되고 불쌍한 카산드라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며 결국 죽임을 당한다. 아가멤논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텔레다모스와 펠롭스를 낳았지만 이 아이들 역시 아이기스토스에게 살해당한다. 새언니가 젖은 불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강제로 원수에 첩이 됐는데 다시 새언니의 언니가 저지른 불륜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으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에서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독살당한다. 독살당하기 이전에 아가멤논과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과거의 아르고스 왕궁에서 벌어진 수많은 살인에 대해서도 영의 눈으로 모두 보게 된다. 신이 들린 상태에서 본 사건들의 두려움에 떨었다. 아르고스 왕궁의 살인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르고스 왕가의 살인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처음 카산드라 그녀가 왕궁 입구에서부터 예언을 하면서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티에스테스의 아들들을 살해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죽은 후에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아가멤논의 정고라는 고인드립을 당한다. 아폴론에 의한 트로이 전쟁 최대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이자 그리스 신화 내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물이다.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심기를 거스른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 극한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아폴론도 제우스 아들답게 남녀 안 가리고 온갖 미인을 애인으로 주렁주렁 거느렸던 남봉꾼에다가 무책임하고 졸렬한 극단적 이기주의자라. 카산드라가 자존심 접고 구애를 받아줬어도 얼마 안 가 지겨워지면 차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생 때문에 카산드라는 서구에서 힘없는 예언자, 개혁자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래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카산드라에 빗대어 무기 없는 예언자는 멸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또는 탁월한 미래 예지 능력을 가진 여성을 카산드라로 부르기도 하며 불길한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예시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예언의 지혜를 가졌으나 그 예언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또는 나쁜 소식을 계속 예언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많이 이식되어 그저 신화 속 인물로 남아있지만 한때는 예언을 이야기할 때면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이 거론되었을 만큼 유명했다고 한다. 일명 부름한 예언가 가장 아름다웠으나 가장 비참한 예언가로 기록되어진 카산드라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여전히 영상 만드는 데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내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즈텍 문명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는 남아메리카의 신화적인 황금도시로 수많은 탐험가와 모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 전설은 아즈텍 문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즈텍과 잉카 문명에서 발견된 막대한 금과 은의 재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의 기원은 콜롬비아의 무이스카족에서 시작됩니다. 무이스카족의 왕은 금가루로 몸을 덮고 신성한 호수인 카타비타, 호수 한가운데에서 보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 소문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엘도라도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 금으로 덮인 자를 의미하며 처음에는 금으로 몸을 덮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530년대부터 1650년대까지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미의 정글, 평원산 강을 탐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엘도라도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타비타 호수를 준설하여 약간의 금을 발견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엘도라도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엘도라도 전설은 수많은 소설, 영화, 게임 등의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 더 로드 투 엘도라도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는 2000년에 개봉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사기꾼 친구인 툴리오와 미겔의 모험을 그립니다. 1519년 스페인 툴리오와 미겔은 도박판에서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순시병에게 쫓기다가 출항 준비 중이던 배에 몰래 탑승하게 됩니다. 배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결국 엘도라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모험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는 엘튼 존이 작업한 OST로도 유명하며 그의 음악은 두 주인공의 모험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해줍니다. 영화는 유머와 감동을 적절히 섞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엘도라도의 전설과 두 주인공의 우정,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험을 통해 관객들은 황금도시의 신비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현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도라도 전설은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은 인간의 탐욕과 모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황금을 찾아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도시 엘도라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경 2000명의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714년 동안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7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이베리아 반도는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00년이 지나면서 이슬람 교도의 힘은 쇠퇴하였고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있던 그라나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라나다 왕국이 점령되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사벨 1세는 이웃나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하여 두 나라가 협공하여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벨 1세는 아메리카를 탐험한 콜럼버스를 지원한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1504년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벨과 페르난도 사이의 혈통에서 손자인 카르 5세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통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페인 왕조는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외로 아랍 통치를 무너뜨리고 얻은 황금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로부터 빼앗은 땅은 해당 귀족이 가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카스티아 왕국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은 재정난에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식민지나 무역, 황금 등의 유혹에 약해져 있을 때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지붕까지 황금으로 덮여 있다는 섬 지팡을 찾겠다고 하여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92년에 남미의 에스파냐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 중에 끊임없이 황금을 찾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실망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던 인도 땅에 도착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디언이라는 이름도 인도라는 착각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신대륙을 향해 제2, 제3의 콜럼버스들이 군인, 도둑 광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항해 선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1511년 에스파냐 왕실은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론 제독에게 식민지 개척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아 300명의 쿠바 정복 원정대를 꾸려 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바를 아메리카 정복의 발판으로 삼아 멕시코에 버티고 있는 아즈텍 제국과 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 탐험대에 아즈텍을 무너뜨린 코르테스가 합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코르테스가 원정 대장이 되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상관인 쿠바 식민지 제독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받아 1519년 2월 10일 600명의 스페인인과 300명의 안티아스 원주민 피레마에 신문의 대포를 실은 배와 함께 유카탄 탐험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아즈텍 제국에 모략질당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합세하여 인구 500만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여 멕시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전설이 전 유럽을 휩쓸고 골드러시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었지만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습니다.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후 얻은 황금은 스페인을 유럽의 최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다음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황금 루트는 남미로 향하게 되어 유카탄 반도를 대규모 조사하는 원정대가 출항하게 되었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의 쿠스코를 합병하여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은 찬란한 고대 문명이었지만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약탈물로 금괴 6톤과 은괴 60톤을 얻었지만 스페인 왕조나 탐험가들의 야욕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유럽 탐험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고원지대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기이한 의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들 이곳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무이스카 부족은 새로 취임한 족장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에 들어가 몸을 씻고 부족민들은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이스카 족장을 스페인어로 엘라도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나중에는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원지대에 있는 구아타비타호수로 초기에는 아무도 호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아마존 상류 정도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해발 700m사와 산스호산 화구에 생긴 호수입니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는 1541년 탐험대를 조직해 안데스 산맥을 넘어 현재 에콰도르 동부 지방까지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탐험대와 네덜란드, 프랑스 탐험대가 있었으나 모두 황금의 도시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호수 바닥에 황금 봉헌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898년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벌어졌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흙에 뒤엉킨 황금 장신구 몇 개만 겨우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황금 뗏목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 옮겨지는 도중 독일 브레멘 항구 근처 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고학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엘도라도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 무이스카 뗏목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발견된 각종 유물들이 스페인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엘도라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엘도라도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은 약 30만 명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 그리고 콜롬비아의 세 번째 문명이지만 금이 다른 문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야욕으로 멸망을 겪은 또 하나의 문명이 된 경우입니다. 이후 아마존 강이 발견되었는데 1541년 2월에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를 대장으로 하는 탐험대가 출발하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 몇 달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아마존강 상류의 한 갈래인 지금의 나포강에 도달했습니다. 곤살로 피사로는 믿을만한 부하를 시켜 선발대로 숲속을 살피게 했는데 선발대 대장인 오레아나는 대원 10명을 데리고 강을 따라가던 어느 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레아나는 1542년 8월에 마침내 대서양으로 빠져나와서 강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 아마존 부족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마존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1545년 5월 오레아나는 두 번째 아마존강 탐험에 나섰지만 아마존강 어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강은 유럽의 스페인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야욕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황금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주민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없지만 정말로 남겨진 흔적처럼 황금으로 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 도시일까요? 지금 시대는 잔디밭에서 바늘도 찾아낸다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번쩍번쩍할 황금 도시를 아직도 못 찾는단 말인가요?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리스 베일리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앨리스 베일리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영매사 앨리스 베일리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880년 6월 16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생 이름은 앨리스 러트로브 베이트먼으로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외롭게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앨리스는 성공의 가정에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나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과 상류층의 안락함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앨리스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해 불행했고 5세, 11세, 그리고 15세에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15세 때 그녀는 유럽식 의복을 입고 터번을 쓴 키 큰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에게 자제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에 그를 예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가 스승쿠트 후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907년 앨리스는 기독교 청년회 YMCA와 영국군과 연관된 선교 활동에 참여하며 인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첫 남편 월터 에번스를 만났고 그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남편의 학대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에 정식으로 이혼한 후 앨리스는 3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1915년 앨리스는 신지학협회와 헬레나 페트로프나 블라바츠키의 저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지학협회에 입회하여 빠르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앨리스는 협회지 더 메신저의 편집자가 되었고 크로토나 책임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대 지혜의 스승들로 불리는 깨우친 현자들의 친선 단체와 함께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919년부터 1949년까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녀의 저서들은 영성이 태양계와 명상, 치유, 영성 심리학, 국가의 운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티베트인으로 시작하는 이름 혹은 DK라는 첫 철자로 불리는 드왈쿨로 알려진 지혜의 스승에게 정신감흥적으로 지시를 받는 식으로 대다수의 저서를 기술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적 주제들에 대해 저술했지만 그녀의 저서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및 다른 정통파 종교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종교의 형태와는 다른 통합된 사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물병자리의 시대의 개념을 수반하는 전 세계의 종교 정신을 포함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1949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사망하기까지 많은 예언들을 남겼는데 그녀의 예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의 예언은 주로 세계적인 사건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예언하였으며 이러한 예언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21세기 초에 대규모 지진과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지구의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인류의 도덕적 가치가 하락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일리는 뉴에이지 운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뉴에이지 운동은 기존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과 영적 사상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베일리의 예언과 가르침은 이 운동의 발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기존의 종교적 교리와는 다른 새로운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인간의 잠재력과 영적 각성에 대한 강조는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였으며 이것이 베일리의 예언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뉴에이지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일리의 예언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그녀의 책과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독자와 청중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이름은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일리는 인류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전환기는 인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지구 차원의 변화와 함께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축이 이동하거나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류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 역시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일리는 이러한 대전환이 인류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종교의 통합과 영적 리더십의 부상. 베일리는 미래에는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 하나의 보편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갈등, 그리고 인류의 영적 갈증을 들었습니다. 통합된 종교에서는 기존의 교리와 전통보다는 인간의 내면과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그녀는 영적 리더십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제공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일부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녀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언급했는데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질병과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여 제조업과 건축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의 탐사와 발견이 계속될 것이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지구 내부의 구조와 존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신 문명이 크게 발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인류가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인간의 의식이 크게 확장되어 우주와 연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기존의 종교와 철학이 통합되어 새로운 영적 가르침이 등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게 되며 서로 협력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시대에 세계적으로 평화와 조화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전쟁과 갈등이 줄어들고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인종, 종교, 문화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베일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그녀의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지축의 변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비스듬하게 서 있는데 지축의 변화로 반듯하게 서게 된다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각도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조금의 각도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지축 정립에 대하여 대표적인 예언가들의 예언 3가지를 준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이 낳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에서도 신비로운 예언자입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전체 대이변 등에 대해서도 방대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현재 23.5도로 누워있는 지구의 축이 이동하게 된다는 예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지축이 바뀌면서 새로운 우주 질서가 일어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극이 이동합니다. 극의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극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란 시간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사이클이 재조정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축이 바뀌면서 지금의 365일의 1년 시간 주기가 360일로 바뀌게 된다고 정력에 나와 있습니다. 극이 이동하는 충격으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의 동부 지역은 서부 지역이나 중앙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여 바다 밑으로 침몰할 것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등등 지구의 극이 이동하면서 지구상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축 이동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 또한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던 1945년에 사망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들이 이러한 대변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루스 몽고메리. 루스 몽고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능력자입니다. 몽고메리의 예언은 주로 신명계의 지도령 메시지를 받아 적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계의 지도령은 머지않아 지축 변동으로 전 세계에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지구의 극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 이동 직전의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달래듯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지축 변동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림이 있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극이 이동하기 전에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6시간 이내에 지축이 변하게 된다고 미래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축의 변동으로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먹어 삼키고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축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육지가 솟아오르고 이전에 있던 육지는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는 물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플로리다 지역은 대부분이 가라앉아 섬지대로 바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자국인 미국의 운명을 에드가 케이시와 비슷하게 매우 비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대륙의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적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 영국과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에 의해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예언은 에드가 케이시도 똑같이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아틀란티스가 존재했었나 봅니다. 조금 더 그녀의 예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이며 네덜란드와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입니다.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과 레무리아 대륙이 다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쓰나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기동이 지난 후에 전 세계에서 살아남는 인류의 생존 자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에 1명을 더하여 1만을 곱한 것입니다. 만 1명의 만을 급한 수하였는데 계산하면 1억 1만 명이 됩니다. 지금의 80억 인류에 비하면 많아야 1.5%의 인류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지축 변동의 전 세계 미래 지도를 예시로 그려서 공개에 매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오늘의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천재지변에 관계된 새로운 종류의 환경적 파국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재난지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전 지구적 지각 변동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는 미국인으로 자국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도 10에서 15의 초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며 기존의 육지가 섬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지각판이 격렬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인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대부분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미 지역 예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은 물에 많이 잠길 것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은 거대한 내륙섬이 될 것이며 페루와 볼리비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중앙 대부분이 물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가장 빠르고 심각한 지구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는 수백 개의 작은 섬만을 남긴 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해까지 영국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유럽 지역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언 필리핀에서 일본까지 쿠릴 섬과 사할린 섬을 포함 모두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일본은 물에 잠겨서 몇 개의 작은 섬만 남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지역 수백 마일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무너지지만 약간의 섬은 남아있을 것이며 새로운 대륙이 생길 것입니다. 아시아는 이 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땅을 잃을 것이며 반면에 신대륙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필리핀, 살인 등의 지역들이 가라앉는 반면 신대륙이 생겨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칼리온 이러한 대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로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히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예언한 시간대보다 빨리 혹은 늦게 일어나는 등 결국에는 모두 발생했습니다. 스칼리온을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하였다 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살짝 비스듬하게 앉아있다가 바른 자세로 고쳐 앉을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살짝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세를 반듯하게 앉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있었던 탓입니다. 허리가 으스러지게 아프다든지 하는 잠깐의 고통이 따르듯 삐딱하게 앉아있던 몸을 바로잡게 되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잠깐의 고통처럼 지구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고통이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비아 브라운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실비아 브라운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실비아 브라운을 아시나요? 그녀는 놀라운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유명한 예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녀의 몇 가지 놀라운 예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 소개. 실비아 브라운은 미국의 영매이자 작가로 수많은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주로 TV 프로그램과 책을 통해 자신의 예언을 발표했으며 그 중 일부는 매우 놀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예언 중 하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1963년에 일어난 이 사건 이후 브라운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범의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언은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부검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다른 예언으로는 9.11 테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브라운은 2001년에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테러 공격으로 인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라운의 예언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만 일부는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예언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적 관심을 끈 대표적인 예언들.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 중 대중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마도 화성 소년 보리스카에 관한 예언일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년의 인터뷰에서 브라운은 러시아의 화성인 후예라고 주장하는 보리스카라는 소년의 말을 인용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취소 예언. 브라운은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베이징 올림픽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예언. 브라운은 2011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동반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운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시기 등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사건에 대한 명중 예언. 실비아 브라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매사로서 수많은 예언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일치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예언. 브라운은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실제로 같은 해 11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되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예언. 브라운은 1997년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8월 31일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9.11 테러 예언. 브라운은 2001년에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실제로 9월 11일에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는 두 가지 주요 테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 무너졌고 워싱턴 DC의 펜타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같은 날에 일어났고 9.11 테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실비아 브라운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해결 사건에 대한 예언과 결과. 실비아 브라운은 경찰과 FBI를 도와 미해결 사건의 해결책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4년 보스턴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 브라운은 범인의 이름과 생김새를 묘사하며 강도가 보석상을 턴 후 해외로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1975년 런던에서 범인이 체포되어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1981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브라운은 피해자의 이름과 살해 방법, 범인의 외모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후 용의자가 체포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렇듯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브라운의 예언들은 많은 경찰과 FBI 요원들에게 신뢰를 주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에 대한 예측. 실비아 브라운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브라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 브라운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동시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주 탐사의 확대. 브라운은 인류가 화성을 비롯한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우주 탐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의 이러한 예측들은 당시에는 상상력으로만 여겨졌지만, 현재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 추세를 보면 그녀의 선견지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 변화에 관한 예언. 브라운은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대인관계의 변화. 브라운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대인관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과 우울증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 브라운은 결혼 제도가 약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종교의 변화. 브라운은 기존 종교들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신흥 종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영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예언들은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의 신뢰도와 비판적 시각 분석.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들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그 신뢰도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예언이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예언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녀의 예언이 대부분 미래의 특정 날짜나 시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언들이 일정 부분 현실과 일치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녀의 예언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비아 브라운과 현대 예언의 의미 탐구.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 예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예언이 종교나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예언의 지위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비아 브라운의 예언처럼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연관되어 보이는 예언들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운명이 존재한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예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녀가 말한 예언들이 모두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로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배우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배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기에 선조 때부터 배운 그대로 6,000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 배울 후대인들에게도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뻔뻔하게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각성한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딱히 누구 하나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니, 그것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도 성경 속 연대기를 잘못 추정해서 6,000년이라고 못 박았을 것이겠지만, 천지창조로 지구가 태어난 것이 고작 6,000년이라는 것은 잠자는 아이가 방귀 뀌는 상황이다.
그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난다고나 할까? 그 성경 역시 해석을 제대로 하였나 의구심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 1.1획도 변형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원본 그대로가 아닌 번역본이고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어쨌거나 교실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6천년의 인류 역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류의 역사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초고대 문명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이 말이 안 되라고 말하겠고 역사 날조라고 말하겠지만 현 시대에는 과학자들조차도 말이 안 되를 연신 외치게 만드는 증거물들이 지구 곳곳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말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까지가 장장 6천만 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600년도 아니고 6천년도 아니고 6천만 년? 6천만 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가히 놀라운 시간이 아닌가. 개미의 조상은 1억 5천만 년 전부터 이미 지구에 살았다는데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는 개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1억 5천만 년 동안의 그 긴 시간과 세월 동안 미세한 변화밖에는 없었다니 이 또한 놀랍지 않은가.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이에 비해 인류는 고작 200만 년 동안의 해상과 육상, 그리고 공중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록 우주선을 타고 있지만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이것은 천지창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말과 개미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왜 저렇게 학계에까지 발표하였을까? 흔히 과학자들은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으면 단정짓지도 않는다. 그것이 과학자인 것이다. 그런 그들이 말과 개미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 위배되는 몇 백만 년, 몇 억만 년 전이라고 발표하였다는 것은 그들 양심상 그것이 현재로서는 진실이라 믿기 때문이다. 혹자는 탄소연대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래된 역사 증거물들은 고작 몇백 년 된 것들을 과학이 무지해서 오해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은 장장 6천만 년이나 걸려서 서서히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1억 5천만 년이나 지구를 누비며 생존해왔던 개미는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인간은 말과 개미에 비해 고작 200만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획기적인 진화로 인한 발전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인류의 친척쯤 되는 원숭이들을 생각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과 거의 유사하며 쉽게 말해 먼 친척이자 뿌려 같다고 알고 있는 침팬치나 원숭이 고릴라 등등을 살펴보자. 그들은 여전히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기 바쁘며 나뭇가지나 돌 등 이런저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몇 백만 년을 거기에 그대로 머무른 채 전혀 발전이 없지 않은가?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인류는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어떤 커다란 문명, 즉 인류의 조상보다 수백만 년 앞선 초고대 문명이나 다른 은하의 문명에 의해 특수한 유전적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인간에게 진화의 속도가 촉진되어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인류의 기억 속에 남겨진 문명의 잔재를 살펴보면 인류 스스로의 힘만으로 진화해왔다는 데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된다. 인류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고작 6천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고대 인도의 브라마는 우주의 존속기간을 43억 2천만 년으로 계산하였다. 43억 년은 지워버린다고 해도 뒤에 있는 2천만 년이란 시간이 어디 장난냔 말이다. 하물며 43억 2천만 년이라니. 또 다른 레바논의 드루스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의 시작을 34억 3천만 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왜 그렇게 설정하였을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했다면 감히 저런 숫자는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드루스파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종이책인 성경이 말하는 연대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성경의 천지창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6천년이 아닌 수억 년이 진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63만 년 동안의 천체 관측 기록을 계속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1만 년이라고 해도 갸우뚱할 텐데 63만 년 동안 천체를 관측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동굴에서 돌주걱을 사용했던 인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집트는 63만 년 전부터 천체를 관측할 정도로 발전했다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은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니었나 싶다. 더욱 분발 좀 하시지. 다시 진중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하파프코스는 아시리아의 연대기는 27만 년 전으로 소급된다고 하였다.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게네스는 이집트의 천문학 기록은 BC 4만 9219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곳에 373회의 일과 832회의 월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비잔틴의 역사가 신켈루스는 이집트의 여러 파라오의 연대기는 3만 6525년 동안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카펠라는 이집트의 현자들이 세계의 지식을 나누어 주기 전에 4만 년 이상 몰래 천문학을 연구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바빌로니아의 태음력과 이집트의 태양력의 시작은 기원전 1만 1542년에 일치되어 있다. 인도의 달력은 기원전 1만 1652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플라톤에 의하면 아틀란티스가 가라앉은 시기는 기원전 9850년이라고 했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책에는 시간의 시작이 기원전 9600년에 있었다고 하였다. 보통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은 나일강 유역에 최초로 국가가 세워진 연대를 4000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동시대 사람들은 1만 7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고문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집트의 역사를 서술한 이집트의 신관 마네토는 그의 저서에서 기원전 1만 7000년보다 훨씬 오래된 책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비잔틴의 역사가 스넬리우스는 이집트의 신관들이 3만 6512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고대연대기라는 고문서에 대해서도 썼다. 이러한 사실을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약 5만 년 전에 인류가 벌써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자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명이 번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이다. 분명 우리는 현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고작 600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의 역사는 역사라고 할 수 없는 원시 상태였다고만 배워왔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나에 대하여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최소한 인류의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오래되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잊혀진 문명의 자네들이 보여주는 문명 발달의 정도는 현대 인류에게 과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확한 인식을 요구한다. 현재보다 훨씬 발달한 문명이 고대에 존재했었고 어떤 이유로 일순간에 멸망해버렸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대 인류가 6000년 동안 이렇게 온 문명의 성과에 대해 오만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를 고대 문명에서 읽을 수 있다. 즉 현재의 인류 문명 이전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후예들이라는 것이다. 그럼 그 문명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의 답은 어쩌면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작 6000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태음력과 이집트 태양력의 시작은 기원전 1만 1542년에 맞춰져 있다. 또한 인도의 달력은 기원전 1만 1652년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초고대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여실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인도에는 극파고다라는 이름의 사원이 있는데 높이가 무려 75m이며 지붕은 2000톤이 넘는 돌로 만들어져 있다. 이 같은 무게의 돌을 들어 올리려면 현재의 기중기보다 10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1532년에 제작된 오론티피나우스의 지도에는 남극대륙이 그려져 있다. 남극대륙은 BC 4000년경부터 얼음에 뒤덮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 지도의 원본은 남극대륙이 얼음에 뒤덮이기 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몹시 크다. 즉 BC 4000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의 원본을 보고 오론티가 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대 수메르의 유적인 셀레우키아의 폐허에서 고고학자들은 높이 10cm의 점토로 만든 작은 그릇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그릇 속에는 산성에 의해 부식된 철제 정극과 납땜으로 용접된 구리로 만든 실린더가 들어있었다. 이는 현대의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다.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사장되기도 한다. 그 속에는 우리 인류가 만들지 않은 아니 만들지도 못할 엄청난 발전을 필요로 하는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무조건 아니다, 가짜다 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알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겠지만
조금씩 역사를 밝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초고대 문명의 잔재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양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엄청나 한 번에 소개하기에는 힘들 듯하여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존디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존 D라는 역사 속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 속에서도 신비롭고 놀라운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존 D라는 예언가를 아시나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점성술사로 그의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 D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 D는 1527년 7월 13일에 타워와드, 시티 오브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랜드 D, 어머니는 조안나 와일드였습니다. 그의 성디는 웨일스어로 검다라는 뜻인 두에서 왔습니다. 존 D는 유년 시절에 첼름스퍼드의 교회 부속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과학과 마법의 경계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존 D는 16세기에 활동한 잉글랜드의 수학자 겸 연금술사, 점성술사입니다. 그는 헤르메스주의를 추종한 오컬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고문으로 활약하며 여왕을 위해 점을 치거나 첩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 식민지 건설을 주장하면서 대영 제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와 활동은 과학과 마법의 경계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왕실의 점성술사이자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의 신비주의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존 D는 연금술, 카발라, 마법 등 다양한 신비주의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으며 그의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실현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는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의 패배를 예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 D의 예언들 중 일부는 여느 예언가들처럼 모호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존 D의 예언 경력은 1582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럽 여행 중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 한 신비주의 서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예언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예언 도구는 점성술이었습니다.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타로 카드, 룬 문자, 연금술 등 다양한 신비주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존 D는 자신의 예언을 기록하기 위해 암호화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너키언이라고 불리며 그의 예언집인 더 북 오브 이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존 D의 예언들은 그의 천재적인 마인드와 함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예언들을 단순히 수학적 계산이나 심리적 투사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영국 내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도 미리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의 예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예언들 중 일부는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그의 예언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존 D의 예언들은 역사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1583년에 그는 여왕이 1590년대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여왕은 1603년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588년에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 역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7세기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간의 정치적 갈등과 국내 충돌을 다루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잉글랜드의 정치적 구조와 국가의 군주와 의회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전은 세 번의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내전 1642년, 1646년 찰스 1세의 지지자들과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전 1648년, 1649년 찰스 1세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3. 세 번째 내전 1649년, 1651년 찰스 2세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전은 1651년 9월 3일의 우스터 전투로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찰스 1세는 처형되었고 찰스 2세는 추방되었습니다. 이 내전은 영국 정치에서 의회가 군주에 대항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이후 1688년에 일어난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알려졌는데 존 디가 이 내전을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들은 종종 미래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들은 역사적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통찰력과 예지력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존 디의 예언들은 암호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는 수학, 천문학, 점성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종종 암호화된 언어와 복잡한 상징 체계를 사용하여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 상징은 그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학적 계산, 천문학적 관찰, 점성술적 해석 등을 통해 그의 예언을 해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대의 암호학자와 역사가들은 그의 암호화 상징을 연구하며 그의 예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 디의 예언들은 당대의 군주들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왕권 강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지식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그의 예언은 영국의 정치와 외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녀의 통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예언은 종교계와 과학계 모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그의 예언을 악마와의 거래로 간주하며 비난했고 과학자들은 그의 점성술적 예측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상반된 평가 속에서도 그의 예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존 디의 예언들에 대해서는 현대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기록들을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간주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의 예언들을 사기나 환상으로 일축합니다. 그의 예언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은 주로 그의 기록들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일기와 편지들이 조작되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의 기억력이나 상상력이 그의 기록들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디의 예언들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영감과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키며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탐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신과 초자연적인 믿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 디의 예언들은 과학과 미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존 디의 예언들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불안을 반영하며 과학적 방법론과 미신적 사고방식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의 점성술과 마법 이론은 당시의 지식과 신념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존 디의 말년은 모트레이크 자택에서 치과하였고 그의 딸 캐서린이 존 디가 사망할 때까지 돌봤습니다. 존 디는 1608년 말 또는 1609년 초에 향년 81세로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 기록이 분실되어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렵고 묘비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존 디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오늘날에는 잊혀진 존재이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남긴 예언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진 신비의 고대 마야 문명의 수수께끼.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라진 신비의 고대 마야 문명의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단어만으로도 미스터리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마추픽추와 영화에서 보았던 마야 문명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편은 마야 문명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신기하던 문명을 되새겨보는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형성된 선고전기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마야 문명의 흔적은 기원전 1600년경 치아파스 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어머니 문명의 올메 문명이 꽃필 무렵인 기원전 1200년경 과테말라 저지대의 페텐 지방에서 초기 마야의 토기 문화가 성립되었습니다.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기단이 있는 신전이 만들어졌고 기원전 3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신전과 종교센터가 있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마야 도시의 기본 단위는 광장을 중심으로 기단을 만들어 그 위에 신전을 세운 복합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건물 몇 개가 합쳐져 과테말라의 티칼처럼 큰 도시를 이루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티칼은 마야 문명의 태동기의 도시입니다. 이후 약 100년간의 침체기를 포함하여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250년 사이에는 멕시코 중앙고원의 테오티후아칸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영향은 마야 영토까지 미쳐 문화적으로 성숙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서기 100년에서 800년 사이는 고전기로 마야 문명은 신정체제 하에서 과학과 예술이 발달하고 종교는 더욱 안정을 이루어 문명의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때까지를 성고전기 마야라 합니다. 초기 마야 진출 거점은 티칼이었습니다. 서기 300년에서 600년까지 고전기 마야 전기로 초기간의 영향은 서기 500년경을 정점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 600년에서 900년 고전기 마야 후기로 7세기에서 8세기에 다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티칼은 무너지고 팔렌케, 보나파크, 피에드라, 네그라스, 억스말, 사일, 라브나, 키리구아 등 일련의 도시에서 마야 문명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고전기 마야 후기에는 언어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아 문화적 동질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보였으나 각 지역은 자신들의 고유 관습과 제도를 유지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정점을 지난 후 서기 800년부터 1000년 사이인 후기 전기부터 쇠퇴와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987년부터 스페인에 완전히 멸망한 1697년까지 후기 전기 마야에서 중미 전역에 퍼진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마야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멕시코 중앙고원의 톨텍 쪽이 내려온 침략으로 고전기 마야의 멸망을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의 신에게 산 사람의 심장을 바치던 호전적인 톨텍 쪽이 정복하였고 두 문명은 혼합되었습니다. 문명의 혼합은 단지 인종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야와 톨텍의 혼합은 오늘날 치첸이트사 유적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에 과학이 꽃피우는 대신 예술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마야 문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고립된 환경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외래의 여러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조의 길을 찾아온 문명입니다.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의 고산지대나 습한 정글 속 광활한 지역에 걸쳐 세련되고 아름다운 피라미드들이 암초처럼 솟아 있습니다. 처음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집트나 그리스, 심지어 전설의 아틀란티스 문명과 관련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야 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신비롭고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학자들은 아메리카 고대 문명들이 대륙과의 교류는 전하며 여러 부족들이 지형이나 자연환경 때문에 각각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고유의 문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왕릉으로 쓰였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고대 아메리카 문명들의 신전들은 신들을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제단입니다. 고대 아메리카 문명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인도에서 숫자 0의 개념을 도입하기 1000년 전에 이미 0의 개념을 알았고 수학과 천문학에 응용하여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달력과 건축에 사용할 만큼 고도로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문명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 문명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고대 문명들과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고대 문명 발생지와는 다른 척박한 땅과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문명이 탄생하고 지속되었습니다. 장난감 토기에서 발견되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응용되지 않았던 바퀴의 원리, 그리고 농경 문화이지만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이나 마차나 수레를 사용한 적이 없고 스페인 군이 들여오기 전까지는 아예 철 재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날카로운 흑요석과 청동으로 만든 단순한 도구를 썼던 점, 또한 문자가 없거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독이 되지 않은 아주 기초적이고 비능률적인 문자만이 쓰인 점 등입니다. 마야는 중미 고대 문명들 중에서 체계적인 건축술과 예술, 정확한 천문학 등에서 높은 수준의 문명으로 고유의 숫자 체계에 달려 상형 문자로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지만 그 원료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명이 성립되는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큰 강과 비옥한 삼각주,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적절한 기후 등 문명 발상의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온도와 습도가 아주 높은 열대우림 깊은 곳에 도시와 신전을 세우고 고도로 발달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 마야 문명의 특징입니다.
스페인군이 처음으로 이원시의 밀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 신기루처럼 홀연히 나타난 버려진 도시의 폐허는 거대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야를 둘러싼 방대한 수수께끼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왜 그러한 웅장한 건물들을 세웠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화려한 도시들을 정글 속에 버려두고 갑자기 사라졌는가? 마야는 해발 1400m에서 2800m에 위치한 멕시코 남부고산지대 치아파스 주에서 과테말라 저지대, 정글 타바스코 주, 해발 300m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유카탄 반도의 건조한 석회암 저지대를 중심으로 과테말라 고지대와 저지대, 열대 밀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일부까지 걸치는 광대한 영역에 걸쳐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3000여 년에 걸친 역사와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중미 최대의 문명입니다. 끝맺음을 하기 전에 멕시코의 대표적인 피라미드 유적지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치첸이트사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마야 문명의 신비와 고대 건축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 특징은 계단의 수에 있습니다.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는 각면에 91계단이 있고 면을 모두 합하면 364개가 되고 마지막 꼭대기 1단을 더하면 총 365개가 됩니다. 이는 마야 달력의 1년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야인들이 천문학에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춘분과 추분의 일몰 때 피라미드의 뱀, 머리 조각 쪽으로 몸통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상이 발생해 마야인들은 이를 뱀신을 숭배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하고 뱀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효과도 마야인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여 그들의 건축술의 많은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마야 문명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와 기술 발전 덕분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레이저 기술인 라이다를 활용한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을 통해 과테말라의 울창한 정글 속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마야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지표면의 식생을 제거하고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고대 도시와 구조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 중 하나는 과테말라 북부의 페텐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서 거대한 마야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마야 문명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고도로 발달된 도로망과 수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마야인들이 뛰어난 토목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마야 문명의 종교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피라미드와 신전을 단순한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과시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는 춘분과 추분에 특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상을 통해 뱀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으며 이는 마야인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마야 문명의 갑작스러운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쟁, 내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장기간의 가뭄이 마야 문명의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고고학적 증거와 기후 데이터를 통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마야 문명은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기술과 연구를 통해 그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진 찬란했던 마야 문명을 아주 살짝 엿보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다른 마야 문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지진이 다가온다. 한국도 안전할 수 없다. 많은 예언가들이 그 기동에 따른 전 세계의 급격한 변화가 곧 찾아올 것이고 그 중에도 지진으로 일본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물에 잠기는 대충격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것이 캘리포니아 대지진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일본 침몰이 발생하고 그 시기에는 지구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지진은 과학적으로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이내에 규모 6.7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확률이 99.7%. 이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침몰도 개연성이 높고 곧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 한다.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은 9.11 테러 발발 한 달 전인 2001년 8월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을 전면 공습할 3대 재앙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다. 뉴욕시 테러 공격, 뉴올리언스 초대형 허리케인 강타, 캘리포니아 산안드레아 단층의 대규모 지진을 꼽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족집게도사처럼 관역을 명중하였다. 이제 그 중 하나가 남았다. 세 번째 재앙으로 지목된 캘리포니아 지진은 언제 괴물처럼 미국인들의 혼을 빼놓을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멀지 않은 시간에 LA에서 규모 7.0에서 7.5의 지진이 찾아올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LA 땅 밑에 펼쳐진 푸엔테 힐스 단층을 연구해온 미국의 지진학자들은 푸엔테 힐스 단층이 요동칠 경우 피해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섰다. 사망 1만 8천 명, 재산 피해 2,500억 달러, 이재민 수만 명 발생. 캘리포니아 지역은 특히 지난 100년 동안 15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을 겪었다. 미 항공우주국사나 제투추진연구소가 위성 관측한 바에 따르면 LA를 관통하고 있는 단층이 5년에 2.54cm씩 동쪽의 생게이브리얼 산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천재지변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컨설팅 그룹인 EQE 인터내셔널은 리히터 규모 7.4의 강진이 LA 인근 지역인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서 낮 시간대에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명 사망에 2만 5천 명이 부상하고 재산 피해는 350억 달러에 1만 채의 가옥과 건물이 붕괴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지질학회의 미국 전역의 지진위험 지역 분석에 따르면 LA가 최고의 지진위험 도시로 꼽혔으며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포틀랜드의 순이었다. 200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62%가 지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츄라군 인구 100%, 로스앤젤레스군과 리버사이드군은 각각 99%, 92%가 지진 극히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안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8.3의 강진이 찾아왔다. 특히 이 대지진은 그 유명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96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뒤흔들면서 샌프란시스코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에 재앙이 내려졌다. 430km에 달하는 산안드레아 단층이 초당 3km 속도로 갈라져 열렸다. 지진은 겨우 40초 동안에 불과했다. 그러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굵고 낮은 우르르하는 지진은 많이 들렸었는데 집안의 파동이 건물을 흔들고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신음소리와 굉음으로 변하였다. 분쇄된 회반죽과 벽돌에서 생긴 먼지, 구름이 공중을 가득 채웠다. 시내 전차의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었으며 신축한 시청사의 외장재로 사용되었던 돌은 벗겨지고 부셔져 유령같이 철골 골조만이 남아있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동묘지에서는 묘석들이 넘어졌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도 깨워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다. 지진 파동은 심지어 태평양에 가까운 해안선에 있던 배들도 흔들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샌프란시스코였다. 시의 중심부가 거의 괴멸된 대참사였다. 도시의 98%가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건물이 피해를 보았으나 이것은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도처에서 가스와 수도 모관이 파열되었다. 화재는 자꾸만 번져 나가 자기 집도, 이웃의 집도, 근처의 모든 집도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다. 화재는 74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도시의 2만 8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3일째의 마지막 날에는 가벼운 비가 타버린 제위에 내렸다.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한 40만 명 중 22만 5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비극적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야기보다 샌프란시스코 대화재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지진 후 14개월 동안 무려 153회의 여진이 있었다. 이로부터 약 90여 년이 경과한 지난 1994년 LA 북부 노스리지에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 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자연재해의 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유독 2000년 들어 캘리포니아주 도처에서 지진이 발발하고 있어 추후 조짐이 심상치 않게 생겼다. 2005년 6월 17일 오후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에서 강진이 일어났다. 지진 발생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유리카 서쪽 200km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2005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 북부의 저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2 지진의 여진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초대형 지진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2100여 개의 고속도로, 고가도로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를 했고, 로스앤젤레스시는 지진 시 붕괴 위험이 있는 8,700개 동의 석조 건물을 철거하거나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도 900개 이상의 병원 건물이 재건축이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7,000개의 학교 건물도 대형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도관은 산 안드레아 단층선에서도 예상 지진 경로에 위치해 있으며 철도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진 발발 시 에너지 수송과 물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임은 불보듯하다. 이렇게 지구촌이 지진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매일 8,000건이 발발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번의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1에서 2의 미진이어서 감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은 규모 3.0 이상이 돼야 지진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지진은 매년 5만 번씩 일어난다. 매일 30번씩 발생하는 셈이다. 큰 피해를 가져오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도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한다. 전 세계의 지진의 81%가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이라 하면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일본을 떠올릴 정도로 이들 지역에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은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여러 판들과 접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지진은 판 구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 정설. 지각과 멘틀의 일부가 결합해 지구 위를 덮은 여러 개의 판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지진은 판 경계 위치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기에서 지진 발발의 바로 미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성단층이 본격 거론된다. 지질학계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만에 있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처럼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 구분한다. 활성단층이란 현재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거나 근래에 변이가 일어난 단층을 말한다. 비활성단층이란 지질학적 시간으로 오래전에 단층 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더 이상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단층을 말한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중심으로 곳곳에 수십 개의 작은 단층이 가지를 치고 있어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지진학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부터 캘리포니아만 어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대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경계로 멘틀 위에 떠 있는 지각인 태평양판은 북서쪽으로, 북미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힘껏 마찰력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지진의 원인을 설명한다.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황폐화시켰듯 캘리포니아주는 대지진의 공습에 초토화될 것인가? 근래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찾아오는 기간이 잦아지고 있고 또한 지난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을 일찍이 경험했던 터라 가설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배적 분위기이다. USA 투데이는 2005년 9월 12일자에서 두 붕괴가 결정적 화근이 된 뉴올리언스의 대재앙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 미국 내 상당수 둑들이 오래전 토사로 축조한 것이어서
지진이나 홍수 등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USA 투데이는 둑 주변 저지대에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이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세크라멘토, 산호아킨 삼각주 지역을 중점 거론하고 있다. 지진 엄습 시에 특히 농촌 지역인 세크라멘토 인근에 둑이 균열될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구를 덮은 여러 판의 성질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지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한다는 지진 간격 가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94년 1월 미국 LA 지진진도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던 단층에 의해 발생했다. 이듬해인 95년 일본 고베 지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세기에 들어 발생한 초대형 지진은 지난 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 9.5를 기록했다. 또 지난 76년 중국 당산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으로 24만 명이 희생돼 최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우리 한국은 1978년 강원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 진도 3.0 정도의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경우 5년 안에 상당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혼돈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지진이기에 가능한 사전 조치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국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였지만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해 일본이 그동안 방패막 역할을 해주었지만 조금씩 그 방패들이 수많은 지진으로 인해 부식하고 깨지고 떨어져 나간 사이로 지진은 무섭게 틈새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축의 극이동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충고를 새기고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 행해 있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작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한국의 7대 불가사의 8만대장경의 신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7대 불가사의 8만대장경의 신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8만대장경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국보로 현재의 인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려의 제조대장경을 지칭합니다. 경판의 수가 81,258매에 달한다고 하여 8만대장경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고려의 초조대장경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는 목판 인쇄물입니다. 8만대장경이 왜 7대 불가사의인지는 차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8만대장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8만대장경은 고려 시기 동아시아의 활발한 불교 교류와 고려 불교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문화권의 대장경과 함께 불교학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판 인쇄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판수가 8만여 장에 달하고 8만 4천번 내에 대치하는 8만 4천번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8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 두 번째로 판각한 대장경이라 하여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판각한 대장경은 11세기 초 현종대에 새긴 초조대장경입니다. 여기에 11세기 말 의천의 주도로 판각된 속장경과 현종대의 대장경경과 함께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에 당시 집권자인 최후 등의 발의로 다시 판각한 것이 8만대장경입니다. 대장경판을 새긴 것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를 비롯한 여러 곳에 실제 판각을 담당하는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237년부터 1248년경까지 약 10여 년 동안 경판을 새겼다고 합니다.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들은 초조 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 송과 거란본 대장경을 비교하여 교정하였으며 새로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다양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조선 초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8만대장경의 인쇄본뿐만 아니라 경판까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경판을 주지 않고 인쇄본을 통해 그 요청을 전해주었는데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나 조선 시기에 인쇄된 본드 중에는 현재 일본에 소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경판은 판각 후에 강화도에 보관되었다가 조선 초에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장경판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장경이라는 단어는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과 율,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 사람들이 전한 논서, 추석서, 원서들을 집대성한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장경판은 종이에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이므로 말하자면 국립도서관 불교 섹션을 인쇄판과 종이 인쇄본 통째로 넣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에서 경전 정리 사업으로 진행해 국가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한반도의 판본은 고려 시대에 시작하여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번 인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인사의 수다라장 다락방과 강원도 평창군의 오대산, 월정사 및 부산의 동아대학교는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경하여 만들어진 대장경 판본 책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 일본의 요청으로 보내준 판본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장경판과 인쇄본이 모두 남아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의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경판 숫자는 191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처음 8,258매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 국보 지정 당시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동안 정확한 수령과 훼손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부터 실시한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 2014년에 수립한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보존관리 계획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판의 숫자가 8,135매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과 1937년에 제작 추가된 경판 36개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목적이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 만큼 후대에 집필된 경전이 추가되면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판 다이쇼 신수대장경에도 후대에 추가된 경들이 존재합니다. 후대에 추가된 경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두고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은 북한의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장경판각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제작 이후 사라질 뻔한 위기를 세 차례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선의 태종에서 세종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본인들이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주요 권력의 축이기도 했던 불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가 보유한 불교 경전 컬렉션 팔만대장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승려들도 송가 요해의 대장경을 계승한 것으로 고려 대장경이 불경으로서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10세기에 처음 목판본이 등장했던 송이나 거란 고려와 달리 일본에서는 700년 동안 대장경의 목판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얻지 못한 절에서는 책으로 경판을 구해서 일일이 피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태조 때 원료 중으로 마치 막부의 규슈 단다이에 있던 이마가와 사다요, 갈레이트 아마 요시나리, 심지어 무르마치 쇼군 원도이나 도전 원희정 원고도 고려 대장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 인쇄본을 요구한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입니다. 주로 외구 진남 및 고려 조선 측 인질 송환에 대한 대가로 대장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태종 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물로 받은 코끼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며 팔만대장경 경판의 인쇄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주국 후 지방인 스오의 슈고 다이묘인 오우치씨의 경우 스스로 백제 임성태자의 후손인 도레인 가문으로서 친조 정책을 취했고 조선 정부에서도 오우치씨를 백제의 후손으로 인정해서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선의 외고 진압의 공정 및 예탄반도 국가인 백제와의 연고를 들어 조선에 꾸준히 팔만대장경 경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불교가 여전히 중요했던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숭불이 기조였습니다. 이를 파악한 조선 조정에서는 대장경은 나라에서도 귀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끊임없이 대장경을 청구하였고 심지어 쇼군이 나서서 팔만대장경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세종 5년 무르마치 슈군 아시카가 요시모치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승려 규주 법령의 경우 조선에 와서 세종에게 팔만대장경 경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저들이 자꾸 와서 팔만대장경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버릴까? 라고 신하들과 논의하였지만 대신들은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임금께서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주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날을 염려하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임금께서 일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팔만대장경은 16년의 제작 기간 중에 판각 기간만 약 1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판각이라 함은 나무 조각의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쓰인 나무로 3분의 2가 3번 나무의 목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3번 나무가 쓰인 이유로는 그 시대 주위에 가장 흔한 나무종이며 재질이 균일하다는 이유로 3번 나무가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연도에 따라 판각량은 달랐지만 12년 동안에 8134판, 글자는 5200만 자가량을 판각하였는데 과연 그 많은 판각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아주 숙달된 각수로 하여금 옛날 방식으로 대장경판을 시켜보았더니 하루에 20여 자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판각에 참여한 각수를 추정해보면 약 53명이 됩니다. 그것도 완전 숙달된 고수나 달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53명의 각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2년 동안 판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불가사의인 이유입니다. 593명의 아주 능숙한 각수가 존재했었지만 600여 명이 존재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시절 최고의 직업이 혹시 각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많은 달인들을 모아서 작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고르게 판각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해에는 약 100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가사의는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제작되어 그곳에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현재 해인사로 오게 되었는지도 불가사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강화도가 아닌 남해나 거제도 등에서 새겨서 해인사로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대장경판이 원래 두 벌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한 벌은 남해나 거제도에서 나무를 가져와 해인사에서 새겼고 또 하나는 서해안에서 나무를 실어다가 강화도에서 새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각 위치나 옮겨온 경로에 대한 문헌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벌을 새기는 것도 많은 국력이 동원되었는데 두 벌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팔만대장경은 한국의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보 팔만대장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최근 팔만대장경의 보존 상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문화재청은 팔만대장경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경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3D 스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판의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존 및 복원 작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팔만대장경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팔만대장경의 판각 작업이 단순히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팔만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상징물로서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의 단결과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와 학설들은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